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소년 사건 관련해가지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위한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경찰서에서 학생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경찰서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다, 일정을 조율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수순으로 연락이 가요. 왜냐면 보통 고소인이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 측일 거고요, 피고소인은 가해자 측이겠죠. 그러면 친구라도 집 주소를 아는 것도 아니고 가해 학생 친구의 연락처를 아니까 이제 연락처를 고소장에 통상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학생한테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근데 연락을 하면서 살살 물어봐요.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장 접수가 됐는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니?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일단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니까 덜컥하죠. 겁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고민 없이 술술술술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어떻게 했고요. 실은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면 뭐 친구 얘기도 하면서 실은 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하자고 해서 했고요. 뭐 하면서 막 그냥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벌써 그 정보에는 내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무, 그 다음에 혼자 했는지 여러 명이 했는지 공범의 유무, 그래서 공범의 이름까지 벌써 특정이 돼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수사기관에서 그게 맞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고 지금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고 혐의가 뭔지는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범죄 사실의 인부, 혐의 사실의 인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답변을 하는, 어떻게 보면 불상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조사에 나가면 그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고 안 했고, 친구랑 같이 했고 안 했고, 그 친구가 누구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사관이 좀 물어볼 수 있어요. 일부러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거를 다 답변하는 거는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고 상황을 놓고 본인의 혐의 있음 유무를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직접적인 답변을 좀 피하고 부모님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끊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부모님 연락처를 수사관님한테 직접 알려주시든가요. 어차피 나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약간 좀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고소장을 열람 복사를 해서 내 앞에 지금 어떤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어떤 내용의 피해 사실이 접수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친구랑 피해 학생 측이랑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죠. 1부터 10번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 고소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고소를 해달라고 1부터 10까지의 사안을 갖고 오면 거기를 보면 이게 형사법상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전혀 저촉이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별해가지고 저촉되는 내용만 고소장에 담아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쨌든 내 앞으로 피해 사실이라고 접수된 내용이 어떤 건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열람 복사하셔야 돼요. 고소장 열람 복사 관련해서는 그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열람 복사하는 것과 그 방식이 똑같습니다.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보통 하지만 이제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전화 온 그 수사관님이 소속된 경찰서에다 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달라지고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라는 곳을 통해서 하는 건 동일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로 접수된 고소장, 내지는 고소장으로 접수를 안 하고 그냥 신고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 단서 일체,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돼요. 고소장 내지는 수사 단서 일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열람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장 확인도 안 했는데 조기에 경찰 조사 일정을 잡아서 무조건 나가서 진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수사관님들은 언제까지 이게 접수된 게 오래됐으니까 빨리 넘겨야 돼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보통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수사관님들도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편의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빨리빨리 부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하지만 일단은 고소장 열람을 해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가겠다. 내지는 변호사를 만약에 선임해서 같이 가실 거면 변호사님과 일단 좀 일정 조율을 해보고 같이 참석하겠다. 내지는 아니면 개인 뭐 일신상의 이유를 들으셔가지고라도 좀 미루시는 편이 낫습니다. 너무 그 수사관님 일정에 저희가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 권리가 중요한 거니까 다 확인해보고 들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소장이 나왔어요. 뭔가 수사 단서가 나왔으면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을 안 하시더라도 일단은 상담은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그래도 주요한 논점이 뭔지,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지 대강이라도 좀 알고 조사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금전적으로 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사안이 굉장히 좀 중대한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님 선임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이 그 조사 때부터 같이 동석을 해주시거든요. 보통은 이제 변호사들도 사건 수임을 할 때 그 조사 단계에서부터 만약에 사건 수임이 되면 경찰서나 검찰이나 이런 조사할 때 다 따라가줘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조사 다 끝난 다음에 사건 수임을 하면 그렇다고 조사 이전에 온 거나 이후에 온 거나 실질적으로 수임료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부터 경찰서에서 연락 왔을 때부터 변호사님 선임하셔서 같이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경찰 조사 때부터 같이 동석해가지고 그 취지대로 진술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어차피 언제 선임하나 가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시고면 빨리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 결과가 훨씬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 끝나고 이제 저를 선임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가 열람해 볼 수 있거든요. 가서 답변했던 거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아이가 진술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이. 이게 모르면은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실질적으로 자기가 아는 내용이 아닌데 모른다고 답변하지 않고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점점 진술이 정말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철칙은 알면 아는 대로 대답을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내용인데 그것도 잘 못하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물어볼 수도 있죠, 수사관이. 그러면 정확하진 않은데 내가 알기로는 혹은 내가 듣기로는 라는 식으로 단서를 꼭 달아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이라는 건 굉장히 좀 유기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 관계라면 조금 덜한데 만약에 피해자 여럿이고 가해자도 여럿이면 서로 나중에 이제 진술을 다 또 이제 대조를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이렇게 얽혀져가지고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단서를 붙여서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 조사 과정을 촬영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일선 이제 경찰서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조사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사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왜 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좀 수사를 한다든지 인권에 반하는 질문을 한다든지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카메라로 그 조사 장면을 녹화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원하시면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요새는 그 수사님께서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잘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신뢰 관계인을 동석 요청할 수 있어요. 신뢰 관계인이 뭐냐면 경찰 내부 준칙에 보면 직계 친족이나 형제 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등 본인이 진술을 할 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통상은 부모님이 많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조사할 때 신뢰 관계인으로서 동석을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수사관님이. 그러니까 또 변호사도 없이 혼자 간다고 하면 학생이 너무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꼭 같이 가시고 수사관님한테 신뢰관계를 동석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시는 것도 진술을 훨씬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제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항상 고지를 하고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진술 거부권은 잘 아시죠? 일체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헌법 제12조에 나와 있는 권리기도 하고 형사소송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진술 거부를 진짜 해도 괜찮느냐, 이게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진술 거부한다고 해서 어떤 형사적인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싫으면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다만 만약에 지금 사안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일부 인정 내지는 전부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진술 거부를 하면 우리가 반성이나 양형과 관련해 가지고 유리한 어떠한 정상관계 참작도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은 없지만 유리함을 얻을 수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 여부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진술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수사관도 그렇고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보면 꿍꿍이 속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법률에서 나와 있는 불이익과 실질적인 불이익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 진술 거부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항상 유불리를 판단하셔가지고 행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찰서에서 소년 사건 관련해가지고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